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서울 강동구의 한 신혼빌라에서 민재와 수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결혼 2년 차를 맞이한 이 부부는 평범한 맞벌이 직장인이었죠. 민재는 33세 나이로 IT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고, 수진은 31로 제조업체 사무직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면 함께 일어나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가 되어야 겨우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퇴근 후엔 둘 다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기 일쑤였죠.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민재에게 이직 준비를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은 요즘 회사에서 승진도 막혀 있고 연봉도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격증 공부를 해서 더 나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어요. 민재는 순간 미안한 마음과 함께 대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죠. 자신도 대리 직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려 한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진심으로 아내를 응원했어요. 사실 요즘 들어 경제적인 압박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였고, 아이를 가지기엔 아직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지는 집에서는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니까 강동역 근처에 있는 독서실을 끊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4회 정도 다닐 계획이라고 덧붙였어요. 민재는 힘들겠지만 응원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한다면 둘의 미래가 조금은 나아질 거라 기대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정도 다녀오겠다는 수진의 말에 민재는 저녁은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휴대폰으로 독서실 정보를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TV를 보는 동안 수진은 몇 군데를 비교하며 고민하는 듯 보였죠. 결국 강동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곳은 남녀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독서실이었어요. 수진이 화면을 보여주자 민재도 함께 들여다봤는데 깔끔한 인테리어에 개인 사물함도 제공되고 무료 음료까지 있었습니다. 민재는 아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뒤 수진은 정말로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러 간단히 씻고 가방을 챙겨 나가는 모습이 꽤 진지해 보였어요. 민재는 출근하느라 바쁜 아내가 퇴근 후에도 공부하러 간다는 게 기특하면서도 걱정됐죠. 수지는 보통 저녁 8시쯤 집을 나가 밤 11시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면 피곤한 표정으로 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곤 했어요. 민재는 혼자 남은 저녁 시간에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거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때우며 지냈죠. 처음 2, 3주는 수진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말에도 토요일이면 독서실에 가서 오후 내내 시간을 보냈어요. 민재는 혼자 집에서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가끔은 외로움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아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참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꺼낸 교재와 노트를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는 의심 없이 아내를 믿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닌다는 그 독서실은 강동역 근처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해 있었고 남녀 구역이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어요. 만약 민재가 찾아온다 해도 남자는 여자 구역에 들어갈 수 없었죠. 수진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이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독서실 회원증도 실제로 만들었고, 가끔 정말로 그곳에 들러 한두 시간 정도 앉아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수진이 독서실에 다닌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독서실에 간다고 나가면서도 교재를 챙기지 않는 날이 생겼고, 돌아올 때 가방이 나갈 때와 똑같이 가벼워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그저 공부에 지쳐서 그러려니 했죠. 수지는 여전히 밤 11시쯤 집에 돌아와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으니까요. 사실 수진에겐 독서실이 아닌 다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강동역 근처엔 독서실뿐만 아니라 각종 상가와 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는 OTT 프라이빗 룸이라는 간판을 단 곳들이 여럿 있었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개인 공간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수지는 이런 곳들의 존재를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날 사람도 이미 정해져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민재의 회사 후배인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32의 나이로 민재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원이었어요. 민재보다 한 단계 아래 직급이었지만 업무 능력이 뛰어나 민재도 신뢰하는 후배였죠. 둘은 회사에서 자주 협업했고 가끔 퇴근 후 술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민재는 도윤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은 적도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직접 요리를 해서 대접했었죠.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죠. 민재가 도윤을 집으로 데려온 날. 수지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삼겹살에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밑반찬까지 차려냈죠. 도윤은 맛있게 먹으며 계속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오랜만이에요. 수지는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민재도 흐뭇하게 웃으며 술잔을 기울였죠. 저녁이 깊어지면서 소주와 맥주가 오갔고 민재는 어느새 소파에 기대 잠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골아떨어지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수진과 도윤은 잠든 민재를 침실로 옮긴 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설거지를 하려는 수진에게 도윤이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죠.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취미 이야기, 그리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친 뒤 수지는 와인 한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재는 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손대지 않았던 것이었죠. 수진과 도윤은 주방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한 잔씩 따랐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둘의 대화는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수진에게 회사 생활이 어떤지,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물었고, 수진은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승진도 막혀 있고 상사와의 관계도 편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죠. 그날 밤 도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수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맛있는 저녁 먹고 좋은 시간 보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수진은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저도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렇게 둘 사이에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였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오늘 회사에서 민재 형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지의 내용은 점점 더 사적으로 변해갔어요. 형수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저도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요. 수진도 답장을 보내며 점차 도윤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둘은 민재 몰래 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죠. 메시지가 오가면서
수진과 도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였지만 어느새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도윤은 수진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고 수진도 자신의 하루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둘은 점점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민재가 야근을 하거나 회식이 있는 날이면 통화를 하기도 했죠. 수진은 이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 먼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형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민재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은 강동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죠. 오후 2시쯤이었고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수진과 도윤은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면으로 만나니 메시지로 나눴던 대화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은 수진을 바라보며 웃었고 수진도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둘은 2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죠. 회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꿈과 고민까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수진은 그제야 시계를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가 회사에 있는 평일 낮 시간을 이용했죠. 처음엔 카페에서 만났지만 점차 만남의 장소가 바뀌어 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윤이 새로운 장소를 제안했어요. 강동역 근처에 OTT 프라이빗 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면 어떻겠냐고 했죠. 수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은 생각보다 쾌적했습니다.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 있어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편안한 소파와 대형 화면이 있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공간이었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에 완벽한 곳이었죠. 수진과 도윤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엔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스킨십은 깊어져 갔어요. 수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수진은 독서실을 핑계로 도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일 낮에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저녁 시간까지 함께 보내고 싶었죠. 수진은 민재에게 자격증 공부를 시작한다고 말했고 주 4회 독서실을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아무 의심 없이 응원해줬어요. 수진은 그 신뢰를 이용해 도윤과의 만남을 이어갔죠. 독서실에 간다고 나가면 실제로 독서실에 들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앉아 있다가 나왔어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출입 기록만 남기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근처의 프라이빗 룸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몇 시간씩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정말로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서로를 껴안고 속삭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룸도 완벽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다른 손님들과 마주치기도 했고 직원의 눈치도 보여야 했어요. 더 은밀한 장소가 필요했죠. 그래서 둘은 모텔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빗 룸 건물 맞은편에 모텔이 하나 있었어요.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는 깔끔했고 무엇보다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었습니다. 수진과 도윤은 일주일에 2~3번씩 그곳을 찾았죠. 모텔을 이용하면서 수진과 도윤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영수증에는 프라이빗 룸 또는 스터디룸이라고 적혀 있었고 호텔 포인트 적립 같은 건 일절하지 않았어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체크인할 때도 최소한의 대화만 나누고 빠르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텔 직원들도 굳이 손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았죠. 수지는 이런 시스템이 고마웠어요.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주 4회 독서실에 간다던 수진의 일정은 점점 더 규칙적이 되어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민재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아내를 응원했죠. 가끔은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힘내라고요. 수지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과 함께 묘한 쾌감을 느꼈어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스릴처럼 다가왔습니다. 주말에도 둘은 만났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주로 그들의 시간이었죠. 수지는 민재에게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민재는 혼자 집에서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며 지냈어요. 수진과 도윤은 그 시간을 이용해 강남이나 홍대 쪽으로 나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카페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냈죠. 둘은 SNS에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휴대폰에는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수지는 민재가 절대 볼 수 없는 폴더에 사진들을 숨겨뒀습니다. 가끔 혼자 그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짓곤 했죠. 도윤과 함께 있을 때의 자신은 민재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더 밝고 더 자유로웠습니다. 수지는 점점 도윤에게 빠져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이중 생활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수지는 점점 민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밤에 민재가 스킨십을 시도할 때면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수지는 적극적인 편이었거든요. 먼저 민재를 안아주고 애정 표현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도윤과의 관계가 시작된 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재의 손길이 닿으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하자 수진은 피곤하다며 몸을 돌렸습니다. 나 요즘 공부 때문에 너무 피곤해 이해해줘. 민재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실제로 독서실을 다니느라 힘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민재도 점차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 거부당하니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일주일, 2주일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누우면 민재에게 등을 돌리고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기도 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죠.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멀게 느껴져. 민재의 물음에 수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민재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내가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느라 예민해진 거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민재는 그저 아내를 더 배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재는 우연히 수진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가면서 침대 옆에 휴대폰을 두고 갔는데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혜진 팀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내용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 방은 예약했어요. 민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회사 팀장이 왜 방 예약 이야기를 하는 걸까? 혹시 회식 장소를 말하는 건가 하지만 시간은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혜진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 보낸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늘 방은 예약했어요. 왜 회사 팀장이 밤 늦은 시간에 방 예약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민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회식 장소일까? 아니면 워크숍 준비일까 하지만 어떤 추측도 석연치 않았어요. 무엇보다 수진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보여준 냉담함과 회피가 단순히 공부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수진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어제 혜진 팀장님한테 연락 왔던데 무슨 일이야? 수진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회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회의실 예약하는 거였어. 별일 아니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수지는 저녁에 독서실에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수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죠. 독서실에 간다고 나갈 때, 가방 속에 교재가 정말 들어있는지 돌아올 때 공부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의심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민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 수진이 독서실에 간다고 나간 뒤 민재도 집을 나섰죠. 차를 몰고 강동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다닌다던 독서실은 강동역 4번 출구 근처에 있었어요. 민재는 독서실 건물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아내가 정말 공부하러 온 거라면 자신의 의심을 사과할 생각이었죠. 시간은 저녁 8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과 저녁 약속을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민재는 차 안에서 독서실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이미 들어간 건 아닐까? 민재는 차에서 내려 독서실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3층까지 올라갔지만 수진을 찾을 수 없었죠. 독서실 직원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다시 차로 돌아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실 근처엔 여러 상가 건물이 있었고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OTT 프라이빗 룸이라는 간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개인 공간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재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혹시 수진이 공부하다 잠깐 쉬러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렸을까요? 민재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프라이빗룸 건물에서 나오는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한 명 있었죠. 둘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민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더 가까이 보려고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췄죠.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도윤이었어요. 집에 초대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던 바로 그 후배였죠. 민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와 후배가 팔짱을 끼고 걷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꿈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수진과 도윤은 길을 건너 맞은편 건물로 향했죠. 그 건물은 모텔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해 보이는 외관의 모텔이었어요. 수진과 도윤은 주저없이 그 모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손이 떨려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론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지금 당장 쫓아 들어가서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하나? 민재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숨은 가빠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죠. 화면은 흔들렸고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신뢰했던 후배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주차장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수진에게 전화해서 따져 물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 결국 민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민재는 집에 들어가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밤 11시쯤 수진이 돌아왔어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다며 피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말했죠.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했어요. 부부 공동 계좌가 있었고 수진의 카드 사용 내역도 민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재는 조용히 일어나 노트북을 켰죠. 은행 앱에 접속해서 지난 석 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독서실에 간다던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저녁마다 강동역 근처에서 카드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서실 결제 내역은 한 달에 한 번뿐이었어요. 대신 프라이빗 룸이라고 적힌 곳에서 여러 번 결제가 되어 있었죠. 금액은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모텔 이름으로 추정되는 결제 내역도 보였어요. 스터디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민재는 그게 모텔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제 본 바로 그 모텔이었죠. 민재는 모든 내역을 캡처해서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독서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출입 기록을 확인했어요. 수진의 아이디로 로그인하니 출입 기록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독서실에 들른 것으로 나타났죠. 그것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머물렀다가 나갔습니다. 독서실에 간다고 나간 날들 중 대부분은 출입 기록 자체가 없었어요. 다음으로 민재는 회사 후배인 도윤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니 도윤의 근무 패턴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민재는 지난 몇 달간 도윤이 조퇴하거나 반차를 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도윤이 조퇴한 날과 수진이 독서실에 간다던 날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도윤도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했죠. 하지만 개인이 CCTV 영상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민재는 고민 끝에 지인 중에 경찰관이 있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죠. 재훈은 민재의 사정을 듣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공식적인 수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영상 확보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재훈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프라이빗룸 건물의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했어요. 민재는 재훈을 만나 영상을 받았죠.
영상 속에는 수진과 도윤이 함께 프라이빗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편안한 표정으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올 때는 서로를 껴안으며 웃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민재는 도윤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방법을 찾아냈죠. 회사에서 도윤의 컴퓨터를 잠깐 사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도윤이 컴퓨터에 휴대폰을 연동해 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메시지가 컴퓨터 화면에도 뜨는 시스템이었어요. 민재는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재빨리 메시지 내역을 캡처했죠. 민재는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독서실 출입 기록, 그리고 프라이빗룸 CCTV 영상과 도윤의 메시지 내역까지요. 증거는 충분했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며칠간 고민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수진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이성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였고 상간자인 도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었죠. 우선 민재는 회사에 도윤의 행위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는 직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 조항이 있었어요. 특히 상사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었죠. 민재는 인사팀에 모든 증거와 함께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카드 내역, CCTV 영상, 메시지 캡처까지 빠짐없이 첨부했어요. 인사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도윤을 불러 사실 확인을 했죠. 처음엔 도윤이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CCTV 영상과 메시지 내역을 보여주자 도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했죠. 회사는 일주일간의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결론은 즉시 해고였습니다. 직장 상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이유였죠. 도윤의 해고 소식은 빠르게 회사 내에 퍼졌습니다. 민재는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지만 참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업무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민재의 회사뿐만 아니라 수진의 회사에도 퍼져나갔죠. 수진과 도윤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는 서로의 회사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었고, 일부 동료들이 둘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수진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진은 동료들 사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었죠. 상사는 수진을 불러 경위를 물었고, 수진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정직 석 개월이었죠. 해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사실상 회사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복직 후 곧바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민재는 동시에 법적 절차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죠. 변호사는 민재가 모아둔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간 소송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민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수진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죠. 민재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고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수진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수진은 집으로 찾아갔지만 민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법원의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수진과 도윤은 불륜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판사는 이혼을 권고했고
위자료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윤은 민재에게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수진도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 민재에게 돌아갔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재는 감정의 기복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때로는 허탈함에 빠졌어요. 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후회하지 않았죠. 진실을 마주하고 정당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를 지탱하게 해줬어요. 오히려 지금 끝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더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석 달 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지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들고 오열했지만 민재는 담담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도윤도 위자료를 지급하고 조용히 사라졌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민재는 그들의 앞날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재가 퇴근해서 집에 막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수진이었죠. 초췌한 얼굴에 붉게 부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수진을 지나쳐 문을 열려고 했어요. 수진이 민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줘. 민재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죠. 수진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쳤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냥 잠깐의 설렘이었어. 정말 잠깐이었다고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무덤덤한 얼굴이었어요. 수진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공부하느라 피곤하다던 그 말. 그게 다 거짓이었지.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독서실에 간다고 나갈 때마다 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퇴근하고도 공부하러 가는 아내가 자랑스러웠거든. 그런데 그게 다 나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언젠가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이미 끝났어. 수지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죠.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민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아이가 없어서.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우리 둘 다 더 힘들었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민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수진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지만 민재는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한참이 지나서야 밖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 떠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민재에게 여러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단 한 번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은 표시만 계속 떠 있었죠. 수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민재의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수진의 메시지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졌어요. 민재는 업무에 집중했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상사는 민재의 노력을 인정해줬고, 곧 승진 이야기까지 나왔죠. 개인적으로는 힘든 시기였지만, 직장에서만큼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재는 혼자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차를 몰고 한강 도로를 달리는 게 좋았어요. 텅 빈 도로를 달리며 복잡했던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죠. 어느 새벽, 민재는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건 하루면 충분하구나. 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게 허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죠. 그 정도로 약한 관계였다면 어차피 오래가지 못했을 거라고요.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민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여자였는데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민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과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민재는 가끔 수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까요. 민재는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추억이 되겠죠. 아프지만 자신을 성장시킨 경험으로요.